첫 번째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발표 순서가 이제 왔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빛내주실 데이터 스트림즈의 이상옥 전무님께서 AI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 인재라는 주제로 흥미로운 강연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데이터 스트림즈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본부를 맡고 있는 이성옥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AI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 인재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 강자와 절대 약자의 싸움이나 경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비유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은 절대 강자이고 다윗은 절대 약자가 맞을까요? 아웃라이어, 블링크, 티핑 포인트로 유명한 말콤 글랜드웰이 2013년도에 다윗과 골리앗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 절대 강자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절대 약자가 아님을 매우 정밀하고 정확한 기술에 의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골리앗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지만 반면에 몸집이 커서 행동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거인증에 의해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가까운 것을 볼 수 없는 굉장한 심한 난시에 걸려 있는 그런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작고 힘이 없지만 굉장히 민첩하고 돌파 매질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친구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절대 강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골리앗이 오히려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절대 약자로 생각하는 다윗이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당시의 싸움은 넓은 들판에서 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싸움을 할 때는 골리앗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었지만 그 싸움은 넓은 들판에서 이루어진 싸움이었고 당시에 양치기 손이었던 다윗은 약 200m 밖에서도 정확한 돌파 매질로 이마에 정확히 명중을 해서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아주 명확한 돌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다고 말콤 그레드윌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분석 방법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시대의 변천을 보면 1990년도에는 하드웨어가 세상을 지배하던 ICT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는 IBM이나 HP나 EMC 같은 거대한 하드웨어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2000년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SAP, 오라클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서는 검색 엔진으로 유명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물론 구글 같은 회사는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최근에 와서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유비콘 같은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회사가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뭐 분석이나 아니면 AI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소수한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AI라는 이야기를 흔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AI라고 하는 이 의미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AI를 다룰 수 있는 툴 관점에서, 솔루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스피치를,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시키는 STT라든지 아니면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TA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사람 대신에 질의한 거를 대답해주는 챗봇이라든지 이런 어떤 툴 관점에서 AI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분석 관점에서 또 AI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양한 분석 방법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이런 학습 분석 방법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또 AI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I를 이야기할 때 어떤 솔루션적인 관점에서 AI, 그다음에 분석 관점에서 AI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면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를 보통 이야기할 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도대체 빅데이터를 모으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빅데이터에 대한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과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이득을 낼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모델을 찾는 컨설팅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발굴된 빅데이터 과제를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서비스 설계를 통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서비스 영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 환경을 할 수 있는 인프라,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이 플랫폼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놨더니 사실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는 처음에는 데이터 모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나중에 실제로 이거를 활용해서 분석할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데이터에 대한 품질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을 누가 중심이 돼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조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흐름과 이런 절차를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한 프로세스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 플레이워크로 이야기를 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를 찾아가는 Y라는 관점에서 빅데이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거를 갖다 실제로 검증하는 POC나 파일럿 단계를 우리는 Y라는 관점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명된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실제로 빅데이터와 관련된 컨설팅 영역인 ISP 아니면 여기서 나온 과제를 가지고 실제로 분석과 그다음에 이런 어떤 타스크를 만들어내는 이런 하우적인 관점이 그 다음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물로 나오는 이 결과물이
우리는 what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why를 찾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무엇을 할 거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플랫폼에 대한 역사를 간단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흔히 빅데이터의 그 근간은 아파치 하둡이란 그 구성 아래서 다양한 오픈 스택을 가지고 플랫폼을 구성해 왔습니다. 처음에 아파치 하둡을 가지고 구성을 했던 그 창시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더그 커팅입니다. 더그 커팅이 아파치 하둡이란 그 근간을 위해서 HDFS라는 그런 분산 처리 방식을 만들어냈고, 이와 같은 분산 처리 방식 위에 다양한 오픈 소스를 가지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산 입장에서 보면 클라우데라, 호스트웍스 뭐 이를 근간으로 해서 IBM, 오라클, 테라데이터 같은 글로벌 회사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왔고, 국내는 조금은 늦지만 2012년부터 KT나 LG나 SES를 비롯한 대기업부터 저희 회사 같은 중소기업들이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공급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 플랫폼을 데이터 레이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전체로 다 모으는 게 정답이냐, 그래서 같은 회에 의하면 데이터를 전체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약 한 70% 80%가 쓸모없는 데이터들이 많다더라, 이런 결과를 통해서 데이터 자체를 다 모으는 것보다는 데이터 자체가 각각 시스템, 각각의 DB에 있는 자체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모아서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 이거를 흔히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 패브릭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는 오픈소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오픈소스의 영역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오픈소스를 잘 매니징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데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이고, 에코시스템에 매니징하는 기술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서의 그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별 주요 기술은 보시는 것처럼 소스 데이터부터 수집, 처리, 저장, 분석, 시각화까지 각각의 기술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 기술 중에 몇 가지 기술에 고수가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 기술들을 익히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 요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소스부터 시각화까지 다양한 기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데서 한번 고민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엔지니어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자를 이야기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그 서울대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컨셉, 설계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설계 기술보다 실행력이 굉장히 앞서 있다 보니 돈을 대는 이런 쪽에 많이 미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최고의 실행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건설적으로 보면 설계 부분은 외국의 유명한 설계 기업들이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엔지니어링, 실제 실행력을 보이고 있는 기술력은 우리나라를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건설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IT 현장에서도 우리나라의 높은 실행력을 굉장히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매크로 힐이라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엔지니어링이란 이런 직업군을 디자인 엔지니어, 그다음에 컨설팅 엔지니어, 그리고 아키텍처 엔지니어, 아키텍처 컨설턴트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기술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AI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을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술을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기술 요소 중에 딱 세 가지만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 빅데이터 중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이라고 보면 아마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솔루션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세 가지의 어떤 직업군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스트라고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그 세 가지 그 직군에 대해서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 가공, 처리, 관리, 유지에 대한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전통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소홀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다수의 서비스 업종이 선호하는 직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툴, 솔루션들을 잘 다루는 기술자라고 보통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어널리스트는 우리 흔히 말하는 데이터 분석가들이죠. 분석, 통찰력, 시각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으로서 일찍부터 데이터 수집에 공을 들인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 등 이런 금융 분야에서 선호하는 직군입니다. 뭐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 직군이죠. 반면에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데이터 과학자죠. 데이터 과학자는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어널리스트에 가지고 있는 역량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빅데이터 AI 시대에 맞이해서 통계나 비즈니스나 데이터에 능통한 인문과학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데이터 서비스를 동시에 중요하게 추구하는 전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910년도에 빅데이터 관련된 책을 좀 썼는데 그때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가장 전문가로서 금방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역량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인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Math and Statistics, 수학과 통계학은 물론이고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역량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도메인에 대한 날리지와 소프트 스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고객을 설득시키고 내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고객한테 뭔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야말로 만능인 사람이 되는 거죠.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을 저도 좀 잘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대기업에서도 한 15년 IT와 관련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빅데이터와 AI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지가 벌써 한 5년째 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보통 우리가 어떤 특정 분야에 한 20년 정도 일을 했다 아니면 30년 정도 일을 했다 하면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한 분야에 15년, 20년씩
있으면 뭐 누구든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분야에서 과연 15년, 20년씩 해야 될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있을 때 실질적으로 한 분야에서 한 3년 이상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해본 결과에 의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한 3년 정도 일을 하면요, 누구든 전문가가 됩니다. 아마 그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어떤 특정 분야에 굉장히 많은 그 기간을 투여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세상은 굉장히 바뀌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행가 같은 데서 20년, 30년 동안 일하신 분들이 막상 퇴직을 하고 나오면, 아니면 정년 퇴임을 하고 정년 퇴직을 해서 나오면 할 것이 없습니다. 전문가, 한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해서 굉장한 난리지와 스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런 난리와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밖에 나오면 오히려 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그마한 기술이라도 몸으로 기술을 연마한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같은 데에서 대기업에서 그 입사를 하면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돼서 자기는 전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분야에, 그것도 굉장히 미세한 일을 하다가 끝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은 좀 더하죠. 제가 이제 중소기업에서 한 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가장 그 장점에서 맹점은 그 사람에 대한 리소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중간층이 별로 없어요. 신입사원이거나 아니면 저와 같은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좋은 직장이나 대기업에 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스킬을 굉장히 많이 쌓고 경험을 쌓으면 좋은 직장을 찾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인재는 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I자형 엔지니어는 한 분야에 전문적인 집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요즘 빅데이터 AI 시대에서는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광범위하게 넓은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분석가에 대한 어떤 이런 난리지를 가지고 있다면, 옆에 있는 것처럼 도메인에 대한 난리지, 아니면 소프트 스킬,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중소기업에서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I자형 엔지니어보다는 T자형 엔지니어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AI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가제를 발굴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실제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기술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과 기술 중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기술과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살기 같은 기술 외에 다양한 어떤 기술을 연마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부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죠. 경영학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대학부터 시작해서 그 사회에 나가서 기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제가 직장을 잡았던 거는 애국계 보험회사인 금융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 전공을 살린 거죠. 그리고 직군도 제 경영학을 전공한 것을 토대로 해서 투융자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융자부에서 주식 채권과 같은 펀드와 같은 자산관리, 그리고 기업대출, 개인대출 같은 융자, 그리고 기업심사, 개인심사 같은 이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몸담고 있는 이런 그 금융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 금융회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설회사죠. 그래서 기획을 하나 올리면 매번 우리 상사가 하시는 말은 네가 올린 기획이 선진 기업들, 대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 해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기획력을 올려도 앞서가고 있는 회사들의 어떤 비교한 이런 거를 반드시 요구하고, 거기서 하지 않는 일은 꼭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또 의문을 또 가지기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큰 회사에서, 그리고 어떤 업종을 하든 리딩하는 회사에서 일을 해봐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립니다. 그런 즈음에 그 업계에서 가장 리딩을 하고 있는 삼성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 전문가로 입사를 하게 됐죠. 근데 입사하자마자 바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IMF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전공을 했던 기업 심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IMF를 맞이하다 보니 모든 기업 대출이 다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전공을 했던 기업 심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법인기획에 기획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전사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법인사업부를 대표로 해서 DW를 구축하는데 TF, 현업의 TF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의 역할은 컨설턴트와 함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메타를 정의하는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뽑기 위해서 제가 맡은 업무의 용어를 표준화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IT 업무를 하게 됐고, 1년간에 거쳐서 DW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전사에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와 함께 현업에서 참여를 했던 6명이 다시 현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남아서, 그 당시 저희 올랩 툴을 썼던 게 MSTI라고 마이크로스트리즈라는 올랩 툴을 썼는데, 그 올랩 툴을 정사에 공급하고 이걸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가 계기가 돼서 또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게 CRM, 그 다음에 BI 이런 것들이 확대되던 시절이라서 자연스럽게 그 업무를 제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제 전공에 맞지 않는 IT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IT 일을 시작하게 돼서 결국은 대기업에서 CIO와 CISO로 2013년도까지 일을 하게 되고, 그때 또 제 나이가 딱 50대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제한테 주어진 일에 맞게 항상 저를 변신하고 했던 것처럼 더 이상 제가 여기에서 할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저는 또 다른 거를 해보겠다는 생각, 제2의 인생을 해보겠다고 하고 과감하게 2014년도에 사표를 내고 제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2년 동안에 도서관에 가서 그동안에 못 읽었던 다양한 책을 읽게 되고, 그 와중에 빅데이터 관련된 책도 쓰고, 그리고 제가 평상시 IT에 대해서 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IT에 대한 직업,
IT에 대한 기업, 그다음에 IT가 미래 이런 것들을 집대성하는 이런 책을 한번 써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IT와 관련된 또 책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계기가 돼서 이제 한 2년 동안 이러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자문도 하고 책 쓰기도 하고 이런 시절을 보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썼던 빅데이터 관련된 책을 보고 또 빅데이터에 대한 컨설팅 제의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주에 내려가서 한전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또 하게 되고 사실은 제가 빅데이터에 관련된 공부를 해서 빅데이터는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한전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주에 내려와서 5개월 동안 하면서 약 한 달 동안은 한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업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런 것처럼 현재 AI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어떤 특정 직업에 만족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 변화와 이런 환경에 맞춰서 계속 기술을 연마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혹시 뭐 여러분들 기억나겠지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아마 바둑 대결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에서 빅데이터 컨설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 구글은 딥마인드라는 이런 신생 벤처 회사를 약 4,400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금액을 두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초창기의 어떤 AI 회사들이죠. 우리나라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스트림즈에 오기 전에 잠깐 제 친구가 같이 일했던 마인즈랩이란 스타트업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분도 있는데 이 마인즈랩은 그 당시에 5년 전에 약 24명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있는 그저 스타트업에 불과했고 단지 STT라는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시키는 툴을 애트리로부터 싸게 인수해서 그거를 막 시장에 출시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랬던 회사가 지금은 약 5년 동안에 약 300억 이상의 투자를 받고 직원이 200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그 10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컨설팅 회사의 후배는 그 잘 나가던 컨설팅 회사를 약 7년 전에 그만두고 핀테크라는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약 3년 전에 여기서 본 것처럼 우잇 딜라이트라는 그 셀프로부터 음식을 싸게 공급받아서 온라인으로 주문받아서 이 택배로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회사의 음식을 배달받아서 먹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셰프들로부터 가장 싸고 저렴하게 공급을 받아서 아침과 점심에 온라인 전문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어떤 그 메뉴가 없습니다. 메뉴가 없고 단지 아침과 점심이란 이런 것만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날 만든 재료만 가지고 그냥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그 음식을 믿고 주문하는 거죠. 그래서 퀄리티 있는
그 셀프의 음식을 저렴한 음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왜 그 저렴하게 하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셰프들이 그날의 음식을 만들고 남은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음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약 3년 된 스타트업이지만 최근에 약 유명한 그 투자로부터 약 100억 정도의 투자를 받고 지금 승승장구하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승승장구하는 그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제가 5년 전에 같이 그 일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당시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이제 부동산과 같은 컨설팅 일을 했던 친구인데 유튜브가 중요한 어떤 채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부동산이라는 어떤 이 컨설팅 주제를 가지고 현재는 구독자가 50만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해서 한 달 수입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유튜브만의 그 수입으로도 한 3천만 원 이상은 수입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AI 빅데이터 시대에서 엔지니어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요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다양한 측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런 것만 가지고 평생을 할 게 아니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변신을 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AI 빅데이터 시대의 엔지니어로서의 기술 인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스트림즈의 이상옥 본부장님께서 소중한 발표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학우님들이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셨어요.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좀 많은데 제가 몇 가지를 선별을 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역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커리어 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현재 기술 동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재 역량에 대한 변화가 있다거나 혹시 있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사실은 빅데이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비전공자죠. 경영학 전공한 친구가 IT의 전문 직업 중에서 약 한 20년 이상, 25년 이상을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개는 엔지니어적인 기술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굉장히 정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흔히 우리 회사만 봐도 실질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그 수요, 그다음에 기술자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제대로 소화하고 이거를 익혀가지고 오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분석이 요즘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이야기하니까 분석을 배우면 R이나 파이썬 같은 걸 배우면 금방 이렇게 취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경영학을 전공하든 아니면 무슨 불문학을 전공하든 저희 회사는 매년 어디요? 테크노인가요? 사이버 테크노 회사인가? 어떤 이제 빅데이터 과정 폴리텍 죄송합니다. 폴리텍이라는 그 대학에서 6개월 이런 빅데이터 과정을 밟아주고 빅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함께 R과 파이썬을 배우면 바로 저희가 취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한 10명 이상을 취업을 시키는데 그 친구들은
전공이 다릅니다. 전혀 전공이 다른 친구들이 빅데이터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걸 알리나 파이썬을 연마하고 분석가로 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을 받아들여서 저희는 현장에서 직접 익혀가면서 키워서 분석 전문가로 또 키우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야에 오픈소스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오픈소스를 잘 다루고 이거를 하둡과 연계해서 그 에코시스템으로 접목시키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데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공부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데이터 처리, 그다음에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다루고 있는 오픈소스 이런 쪽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인 것처럼 뭐 쿠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팍, 그다음에 테즈, 임팔라, 뭐 카프카, 뭐 플럼, 뭐 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그다음 하이브 이런 공부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이런 쪽의 수요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이어서 조금 확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재를 이제 채용을 할 때, 이제 회사에서 인재를 채용을 할 때 이제 어떤 기술 스택을 주로 이제 선호를 하거나 이렇게 채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전공자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IT 업종이다 보니 아무래도 무슨 뭐 기계공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업공학이라든지 아니 뭐 허다못해 뭐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전공자들을 좀 많이 선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IT에 대한 특히 이제 AI와 빅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기술자만이 요구를 하지는 않거든요.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빅데이터에 대한 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보면 모델을 만들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런 거는 컨설팅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은 세 가지 요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문서 영역이죠. 그래서 문서, 특히 이제 파워포인트, 요즘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니까 파워포인트를 잘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업종에 대한 그 지식인데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그 업종에 대한 이 탐구 능력,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부해야 되겠다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에 대해서 약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익히게 된 것처럼 누구든지 익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요즘은 대학교에서 뭐 누구든 뭐 이런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뭐 발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하고 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자세나 이런 열정, 그다음에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어떤 분야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야에 관심 있고 한 분야에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단 도전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하나씩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그 사람의 역량과 그 사람의 경험치를 보고 뽑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 의식,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더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매년 그 사람의 기술력을 평가하는데 한 분야만 냅다 파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한 분야는 조금 미흡하지만 다양한 분야, 나는 사실은 뭐 데이터 처리하는 데만 굉장히 영향을 발휘했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데이터 분석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아키텍처
이런 쪽에 좀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더 높이 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승진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강의 중 나왔던 좀 내용과 좀 유사한 건데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교육을 해서 이제 근무를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인재가 이제 대기업이나 이쪽으로 연봉 인상 때문에 이제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 궁금하다고 하고 기업 입장에서 혹시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참 어렵죠. 방지할 수 있는 어, 방안이 없는지 한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면서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는 맞습니다. 요즘같이 굉장히 그 대기업,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입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대기업에서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해봤지만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저희 같은 중소업체에서 경험을 쌓는 게 나중에 그 미래를 볼 때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그에 대한 또 증빙할 수 있는 신뢰가 사실은 처음에는 대기업 입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 저희 회사 같은 중소기업에 마지못해 입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한 2, 3년 동안 대기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가리키면 바로 현장에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들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질적인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경력이 많이 쌓이다 짧은 시간 안에 경력이 많이 쌓이다 보니 자기가 조금만 역량을 발휘하면 대기업에서 오히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저희가 실컷 한 2, 3년 동안 훌륭하게 키워놓으면 연봉 한 2배 정도 더 받고 대기업이나 아니면 더 우수한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할 건지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저는 막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저도 그런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지지하고 밀어주고는 있지만 또 더불어서 저희도 또 그런 인재들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도 그런 방법을 강구는 하고는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발표 순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그 지금 행사가 끝나야 하는데요. 아까 올라온 질문 중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두 가지 정도만 질의응답을 더 진행을 하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윤기 교수님께 질문이 몇 가지 왔는데 이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기 교수님, 네, 그 데이터만 올려두면 모델링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분석가의 역할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분석가 역할의 변화는 물론 생깁니다. 물론 현재 분석을 많이 하고 또 인공지능 모델에 관한 정확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그 인공지능 모델이 왜 정확성이 높게 나오는지는 학자들과 연구자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블랙박스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가장
우연히도 성능이 잘 나왔네라고 하면서 논문도 발표되고 그 논문 발표한 사람조차도 왜 이것이 성능이 좋게 나왔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라서 이것은 이 기계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다 보니까 분석가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해보는 기계가 그 분석 모델을 만드는 것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최근에 들어와서 익스플레이너블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블랙박스 모형을 이거를 이제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는 그 모델이 또 나와서 이게 왜 성능이 좋지? 이 모델을 쓰면 왜 성능이 좋지? 또 이 파라미터가 왜 성능이 좋은 파라미터 성능이 좋지? 라고 하는 그 설명 가능한 AI 분야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석을 하셔서 이런 역량을 쌓고 싶은 분들은 설명 가능한 AI에 관한 그런 영역도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어떤 영역을 우리가 수정하면 정확성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쌓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이제 전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분석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컴퓨팅 리소스를 매니지먼트 한다든지 또 하둡이나 에코시스템들에 대한 그 이해가 있으면 분석가들도 굉장히 서로 이제 수요가 높은 어떤 그런 분야의 그 분석가, 고급 분석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확신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했던 질문이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앞으로 AI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이제 자동화가 점차 심화된다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은 앞으로 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커지지는 않겠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어떤 분석에 처음에 이제 기획하는 거에서부터 그 분석이 잘 만들어져서 이것을 관리하고 또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성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능을 잘 유지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경제적 어떤 그 비용과 그런 것들이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어떤 데이터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또 도출해낸 그 서비스 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도 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체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대체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이제 전망이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인프라나 아까 이제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그 리소스 역할, 리소스를 관리하는 역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겸비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 역량을 쌓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저 개인적인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모두 다 답변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소중한 분들 모시고 AI 빅데이터 데이 행사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신 우리 학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와 데이터 스트림즈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을 위주로 꼭 이런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